차가운 가을비가 윤채영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화랑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유리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안으로 보이는 익숙한 그림과 조각상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자영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그녀는 애써 눈물을 감추고 돌아섰다. 어머니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괜찮아. 엄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공허했다. 무슨 방법?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빚은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미술복원가의 꿈은 이제 사치일 뿐이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신사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온화해 보이는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 그는 선우그룹의 부회장이자 강지한 총수의 삼촌인 박성훈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채영가. 박성훈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깝다는 듯 부드러웠다. 아버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됐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과거 아버지와 사업상 인연이 있었고 가끔 지방길이 식사를 하기도 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회장님. 채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붙잡았다. 박성훈은 그녀를 시내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우리 지안이 소식은 들었니? 강지한, 선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총수. 그는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네,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한이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다. 박성훈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렸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아이는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채영은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선대 회장님. 그러니까 지안이 할아버님의 유언이 문제다. 유언장에 따르면 지안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거나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위임된다고 되어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한이의 30번째 생일이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회에는 선우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늑대 같은 놈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든 지한이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다. 채영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채영이 너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박성훈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우리 지한이와 결혼해주지 않겠니? 내 채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요? 의식도 없는 분과. 물론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겠지. 법적인 효력만 있는. 서류상의 부부가 되어주는 거다. 네가 지안이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내가 되어준다면 이사회 녀석들도 더 이상은 지안이의 자리를 넘보지 못할 거다. 지안이가 깨어날 때까지 혹은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네가 그의 유산을 지켜주는 거지. 그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괴한 제안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를 상대로 한 유령 신부 역할이라니. 제가 왜 그런 일을,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다. 박성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결혼에 동의해준다면 너희 집안의 모든 빚은 선우그룹에서 즉시 해결해주겠다. 아버님의 병원비는 물론 다시 화랑을 여실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녀의 영혼을 팔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채영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당장 내일이면 집과 남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만 내쉬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만 믿는다며 해맑게 웃던 여동생의 얼굴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설령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박성훈의 눈빛이 만족스럽게 빛났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일주일 후 결혼식 아닌 결혼식이 치러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채영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박성훈과 변호사 몇 명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신랑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의 법적 대리인인 박성훈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렇게 그녀는 윤채영이 아닌 강채영이 되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그녀는 박성훈이 보낸 차를 타고 그녀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성과 같은 곳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감정 없는 인형처럼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녀를 2층의 가장 큰 침실로 안내했다. 총수님께서는 이 방에 계십니다.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온갖 최첨단 의료기기들로 가득했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강지한,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입술.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날카로운 콧날과 턱선은 마치 대리석으로 조각한 예술 작품 같았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숲속의 왕자님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채영은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그녀는 이 방에서 이 남자와 함께 살아있는 유령처럼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은 이 침대 옆에서 서서히 시들어갈 것이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렇게 그녀의 기괴한 신혼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한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묘지의 침묵과도 같았다. 저택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온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복도를 채우는 것은 오직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윤채영은 이 거대한 유령의 집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이방인이었다. 저택의 총괄 집사인 김 비서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다. 24시간 대기하는 고급 간병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지한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담 간호사와 교대하며 그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부인, 특히 박성훈 부회장이 방문했을 때 비통에 잠긴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신혼방은 침실이라기보다는 중환자실에 가까웠다.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환자용 침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료기기들, 삐삐하는 심박수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 방에 생명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었다. 채영은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침대 옆에 작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한, 그녀의 법적인 남편.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아름다운 조각상 같았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피해자일까? 연민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쏟아지는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를 깨운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방 안을 채우던 규칙적인 기계음이 삐소리를 길게 내더니 멈춰버렸다. 심박수 측정기 화면에는 평평한 일직선이 그어져 있었다. 채영은 잠에서 깨어나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심장이 멎었다. 그가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첫날 밤에 안두에 패닉에 휩싸인 그녀는 비상호출벨을 누르기 위해 침대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이 붉은색 버튼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손이 강철 같은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식물인간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악력이었다. 채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손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강지한이 눈을 뜨고 있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은 지독하게 맑고 총명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소리 지르지 마. 몇 달 만에 처음 열린 그의 입에서 잠겨있지만 분명한 명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채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녀의 혀를 마비시켰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의 뇌는 사고를 멈췄다. 강지하는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그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신, 살라. 보다시피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어. 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는 충격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녀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의 차 브레이크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범인은 회사 내부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범인은 다시 그를 죽이려 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혼수 상태를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의 목숨을 구해준 주치의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무방비한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늑대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너와의 결혼, 이건 역시 그놈의 계획의 일부일 거다. 네, 박성훈, 내 삼촌이라는 작자. 그놈이 널 내 아내로 앉혔겠지. 빚에 쪼들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 법적 보호자로 만들어 내 재산을 관리하게 한 뒤
때가 되면 너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모든 것을 삼킬 생각이었을 거야. 채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박성훈 부회장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을 꾸민 원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에 이용된 하찮은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 당신은 날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둥지로 기어들어온 뱀의 하수인일 뿐이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가 알았든 몰랐든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다. 너는 이미 이 판에 던져졌어. 윤채영.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따라야만 해. 선택의 여지는 없어.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미래를 보았다. 네가 내 비밀을 폭로하면 우린 둘 다 죽는다. 네가 도망치면 박성훈은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판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범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해. 특히 박성훈 앞에서.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방 안에서는 나의 눈과 귀가 되는 거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얀 살갗 위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가 손을 뻗어 스스로 멈춰두었던 심박수 측정기를 다시 켰다. 삐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다시 방 안의 거짓된 평화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채영은 침대 아래로 내려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이제 이 방이, 이 저택이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진짜 지옥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비밀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윤채영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창밖의 평화로운 정원 풍경은 이제 거대한 감옥의 위장처럼 보였고, 저택의 사용인들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감시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침대 위 시체가 언제 다시 살아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아침 식사 후 김 비서가 그녀에게 오늘의 일정을 전달했다. 사모님, 오늘 오후 2시에 박성훈 부회장님께서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총수님의 상태를 보고 사모님께 몇 가지 위임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오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첫 번째 시험대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간밤에 강지한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해. 특히 박성훈 앞에서 그녀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택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로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훈이 오기 1시간 전, 담당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위의 남자가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갑작스럽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떠 그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노움이 올 거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겁먹지 마. 넌 그냥 슬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만 지으면 돼. 그가 하는 말을 전부 기억해. 특히 전화 통화를 하거든. 상대방의 이름과 대화 내용을 놓치지 마. 그가 내미는 서류가 있다면 제목이라도 똑똑히 봐둬. 그는 연극의 대본을 지시하는 연출가 같았다. 그리고 채영은 그의 유일한 배우였다.
정확히 오후 2시, 박성훈이 침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슬픔에 잠긴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채영에게 다가왔다. 채영가, 밤새 힘들었지, 가여운 것. 이런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 이 삼촌은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해서 간밤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채영은 강지한의 지시대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붉어진 눈시울을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연약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은 완벽했다. 박성훈의 눈빛에 아주 잠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지한이가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구나. 의식이 없으니 법적 보호자인 네가 대신 서명을 좀 해줘야겠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채영은 떨리는 척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재빨리 서류의 제목을 훑었다. 해외 비자금 계좌, 상속권 포기각서. 선우 바이오 지분 양도 위임장.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강탈이었다. 그는 조카가 죽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성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침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방 안이 너무나도 조용했기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다. 그래. 배는 예정대로 내일 밤에 출발시키도록 해. 서류 작업은 끝났으니 이사회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래. 끊어. 배 이사회 채영은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박성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자한 삼촌의 얼굴로 돌아왔다. 자, 여기 서명하면 된다. 어려운 건 없어.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 하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악마의 소나기로 넘어가고 있었다. 박성훈이 모든 서류를 챙겨 떠나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채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강지한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굳어있던 근육을 풀었다. 그 모습은 식물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있던 굶주린 흑표범 같았다. 보고해. 그가 채영에게 말했다. 채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서류의 제목, 그리고 그의 통화 내용까지. 그녀의 보고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했다. 마치 훈련받은 요원처럼 강지하는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예상대로군. 놈이 내 개인 재산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배라는 건 아마도 밀수 선박일 테고 이사회에서 나를 완전히 제명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채영을 돌아보았다. 오늘 잘했어.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도구의 성능을 확인한 엔지니어의 평가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긍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가 말을 이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놈의 심장부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넌 슬퍼하는 아내 영희만으로는 안 돼. 그룹의 일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순진하지만 의욕 있는 안주인을 연기해야 한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내일 박성훈을 찾아가 회사에 가서 서류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봐. 바보 같은 질문을 던져서 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가 누구와 만나는지, 그의 책상 위에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똑똑히 봐둬.
넌 이제 나의 그림자다. 채영은 공포에 질렸다. 이 안전한 감옥을 벗어나. 호랑이 구린 회사 본사로 직접 들어가라는 명령.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부권은 없었다. 그녀의 불쌍한 척하는 영희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해야 하는 어설픈 스파이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숨을 건 두 번째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다음 날 윤채영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그녀는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외로운 아내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저 부회장님, 제가 너무 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혹시 지한 씨가 일하던 사무실이라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슬픔과 어리숙함이 묻어 있었다. 박성훈은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의 계획대로. 그녀는 완벽하게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회사로 데려가 자신의 자비로운 보호자 이미지를 과시하고 동시에 그녀를 감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선우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였다. 채영이 박성훈의 안내를 받아 로비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박성훈의 지시대로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완벽한 연기였다. 박성훈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데리고 회사를 순회했다. 그는 주요 임원들에게 그녀를 새 식구라고 소개했고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다. 채영은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이들 중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에 도착했다. 강지한의 사무실은 주인을 잃은 왕국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부회장실이 있었다. 박성훈의 진짜 왕국, 여기가 내 사무실이다. 잠시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렴. 박성훈의 사무실은 강지한의 방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그의 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채영을 소파에 앉히고 비서에게 차를 내오게 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실례하마, 중요한 전화라. 그는 채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채영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술가 나부랭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 앞에서 통화하는 것을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채영은 얌전히 차를 마시는 척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눈은 스캐너처럼 방 안의 모든 디테일을 훑기 시작했다. 미술품 감정가로서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지나칠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해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벼 위에 멈췄다. 단순한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벼루의 마모 상태는 자주 사용한 흔적을 보여주었고 옆에 놓인 앞지에는 도장을 찍은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의 뒤쪽 벽에 걸린 산수화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저 액자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박성훈의 통화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인천항 7번 부두에서 최종 선적할 거다. 그래, 회계감사팀도 그쪽까지는 확인 못해. 최 실장한테
통관 서류 잘 처리하라고 전해.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인천항 길앨번 부두. 최 실장. 채영은 그 두 개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박성훈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채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덫에 걸린 먹잇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채영은 강지한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벼루 비뚤어진 액자 강지한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가 벼루의 형태와 재질을 상세하게 묘사하자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건 할아버지께서 박성훈에게 선물하신 거지. 그 벼루 밑에는 비밀 금고 열쇠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리고 그 액자 뒤가 바로 비밀 금고의 위치다. 그는 경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사소해 보이는 관찰이 박성훈의 비밀 장부를 숨겨둔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한 것이다. 인천항과 최 실장이라는 정보는 그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밀수 커넥션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지한은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팔려온 가여운 희생양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대담함을 갖춘 예상치 못한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처한 위험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성훈이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리 와보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를 방의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발을 잡아챘다. 놈은 널 연약하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내 최고의 무기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목을 향하게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놈이 내 몸에 손을 댄다면 망설이지 마. 여기 경동맥을 노려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것은 위협도 명령도 아니었다. 생존 기술을 가르쳐주는 위험한 파트너의 손길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에서 가까이 맞닿았다. 지배자와 인형의 관계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공범자 사이에 기묘하고도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채영의 삶은 이제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다. 낮의 세상에서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남편의 병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빛. 그녀의 영인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져서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그녀를 진심으로 동정하기 시작했다. 박성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해 두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변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강지한의 침실은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지한은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일어나 굳어있던 몸을 단련했다. 몇 달간의 부동 상태로 약해진 근육은 그의 초인적인 의지력 아래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운동기구나 단련의 흔적을 남길 수 없었기에 그는 오직 자신의 체중과 방 안의 가구를 이용해 맨몸 운동을 반복했다. 어둠 속에서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은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검은 늑대와 같았다. 그리고 채영은 그의 유일한 정보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낮 동안 박성훈과 사용인들에게서 들은 모든 사소한 대화와 그들의 동태를 밤마다 그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쳤지만 이제는 대화의 뉘앙스나 표정 변화 같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밤의 어둠 속에서
낮은 속삭임으로만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험한 비밀 공유는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채영은 더 이상 강지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명령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분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한 역시 채영을 단순한 도구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채영이 낮에 겪었던 일을 보고하던 중이었다. 오늘 박성훈 부회장님이 제 여동생 채민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도 자상하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을 단련하던 강지한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놈이 널 압박하기 시작한 거다.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언제든 네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거지.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무서워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었다. 강지한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네 가족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약속하지.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해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채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는 밤마다 그녀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급소를 공격하는 법,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빠져나오는 법을 반복해서 훈련시켰다. 훈련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맞닿았고 그때마다 어색한 침묵과 함께 낯선 긴장감이 흘렀다. 채영은 그에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렘브란트의 빛과 어둠, 고흐의 고뇌와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생기로 반짝였다. 강지한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삭막한 세계에 그녀라는 존재가 작은 색채를 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동거는 언제까지고 평화로울 수 없었다. 박성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채영을 감시하고 시험했다. 그는 일부러 중요한 서류를 그녀가 볼 수 있는 곳에 흘려두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그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떠보기도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터졌다. 박성훈이 갑작스럽게 저택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채영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채영과 지안이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는 슬픔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지안이의 경영권을 내게 공식적으로 위임한다는 서류에 네가 법적 보호자로서 서명을 좀 해줘야겠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채영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 선언이었다. 제가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네가 해야만 한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건 지한이를, 그리고 선우그룹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만약 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네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 수도 있고 아버님의 병원 치료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어. 그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채영은 모든 것을 강지한에게 보고했다. 강지한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놈이 드디어 칼을 뽑았군.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놈이 이사회를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부여했다. 내일 밤 박성훈의 사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 그의 비밀 장부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만이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채영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희생자의 모습은 없었다. 자신의 운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박성훈의 최후 통첩은 윤채영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다. 경영권 위임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강지한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그녀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강지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서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는 일부러 어리숙하고 유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존하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처럼 박성훈은 혀를 차면서도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소나기에 들어온 사냥감이었고 마지막 발버둥쯤은 구경해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하녀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해 채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하녀는 매일 밤 박성훈에게 채영의 동태를 보고했다. 사모님께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총수님 침실 옆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다만 간호사가 없을 때도 너무 오랫동안 방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사소한 보고가 박성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너무 얌전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하녀를 통해 강지한의 침실에 있는 탁상시계 안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도 채영과 지안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안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가올 결전을 위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놈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으려면 그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야 해. 내가 외부의 조력자에게 연락을,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움직임이 갑자기 멎었다. 짐승 같은 그의 감각이 방 안의 미세한 이물감을 감지했다. 아주 희미한 고주파의 전자음, 그리고 새로 들어온 탁상 시계의 바늘, 움직임이 어색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다. 움직이지 마. 아무 말도. 그가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채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소리 없이 손가락으로 탁상 시계를 가리켰다. 도청.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었다. 강지하는 눈짓으로 그녀에게 연기를 지시했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로 돌아가 다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누웠다. 그의 위기 대처 능력은 초인적이었다. 채영은 공포로 온몸이 굳었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강지한의 손을 잡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한 씨, 들려요.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삼촌께서는 회사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도와줘요. 그녀의 독백은 너무나도 애절해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릴 정도였다. 그녀는 연기하는 동안 도청 장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박성훈을 떠올렸다. 제발, 속아 넘어가라. 한참 동안 그녀의 슬픈 독백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난 후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성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을 터였다. 강지아는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가 유일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는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다. 수신이는 그의 충복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 고스트였다. 블렌비 실행. 다음 날 아침 저택에 비상이 걸렸다. 채영을 감시하던 하녀가 이른 새벽 자신의 방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모든 것은 병력이 있던 그녀의 자연사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채영과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고스트가 박성훈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을. 박성훈 역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 그는 분노했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는 이제 윤채영이 단순한 인형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의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그의 분노의 화살은 곧바로 채영에게 향했다. 그는 그날 오후 다시 저택을 찾아왔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는 없었다. 내게 주었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구나. 그는 채영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서류에 서명해. 그러지 않으면 내 여동생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 내 말 알아들었나?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더 이상의 위장은 없었다. 그가 떠나고 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강지안과 윤채영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방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다. 놈이 뭔가를 눈치챘어. 강지안이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내일 밤 놈의 사무실을 친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기회다. 계획이었던 것이 이제는 절박한 도박이 되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채영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의 폰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적진으로 뛰어드는 퀸이었다. 결전의 밤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윤채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강지안의 외부 조력자인 고스트가 선우그룹 본사의 메인 서버실에 교란을 일으켜 보안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다. 그 틈을 타 채영은 박성훈의 사무실로 잠입하여 비밀 장부를 빼내 와야 했다. 그녀가 건물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명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박성훈에게 지안 씨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싶다며 야간 출입 허가를 받아두었던 것이다. 밤 11시 약속된 시간에 채영의 이어폰에서 지안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작한다. 거의 동시에 선우그룹 빌딩 전체에 희미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데이터 센터에 원인 불명의 서버 다운이 발생했다는 비상 방송이었다.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보안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창밖으로 보였다. 지금이었다. 채영은 미리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건물의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하며 당직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경비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내주었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부회장실이 있는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박성훈 사무실의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액자 뒤다. 서둘러. 이어폰 너머로 지안의 목소리가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는 기억해두었던 산수화 액자 앞에 섰다.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자 차가운 금속 재질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안이 알려준 비밀번호는 박성훈의 죽은 아내의 생일이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척 위장했지만 그 사랑마저도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철컥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그녀가 낮에 보았던 고풍스러운 벼루가 놓여 있었다. 지안의 말이 맞았다. 저 안에 비밀 장부가 들어있을 것이다. 문제는 벼루를 여는 방법이었다. 평범한 자물쇠가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장인들이 사용했던 정교한 기계장치로 만들어진 퍼즐 상자였다. 미술품 복원가였던 채영은 이런 종류의 유물을 수없이 다루어 보았다. 그녀는 벼루를 조심스럽게 들어 표면에 새겨진 용의 문양을 살폈다. 용의 눈, 발톱, 그리고 꼬리의 위치.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자를 여는 순서를 알려주는 암호였다. 그녀는 가느다란 핀을 이용해 용의 눈을 먼저 누르고 발톱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벼루의 밑바닥이 분리되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비밀 장부였다. 그녀가 장부를 막 손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성훈 서버타운이라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찜찜한 기분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젠장 놈이 오고 있어. 지안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찢을 듯 울렸다. 채영은 패닉에 빠졌다. 도망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장부를 품 안에 숨기고 벼루를 원상태로 돌려 금고 안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문을 닫고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영은 몸을 날려 창가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박성훈이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금고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벼루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장부 자체가 사라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벼루의 존재만을 확인한 것이다. 그가 금고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순간 진동! 채영의 주머니 속에서 그녀가 진동 모드로 바꾸는 것을 깜빡 잊었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여동생이 보낸 걱정의 문자 메시지였다.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박성훈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채영이 숨어있는 커튼 쪽으로 돌아갔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문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커튼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채영은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부회장님 서버가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박성훈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잠시 커튼 쪽을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이 너무 예민했다고 판단한 듯 문진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수고했네. 그는 경비팀장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린 뒤 사무실을 나갔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채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품 안에는 거대한 악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비밀 장부가 차갑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밤, 강지한의 침실은 더 이상 어둠과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장부의 내용을 분석했다. 장부에는 암호와 은어로 가득했지만 강지한은 그 의미를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박성훈이 수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역사, 그 자체였다. 밀수 자금의 흐름, 뇌물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강지한의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기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채영이 안도하며 말했다. 아니, 강지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이제 시작이야. 뱀의 머리를 자르려면 놈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단칼에 내리쳐야 해. 박성훈은 비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쿠데타가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다음 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른 경영권 승계 문제, 자신의 손으로 조카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이사회 당일 아침, 채영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환자가 아닌 진짜 강지한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어깨는 넓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호령하던 지배자의 카리스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찬 유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왕이었다. 준비됐나?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네. 채영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의 기나긴 연극이 끝나는 날이자 심판의 날이었다. 선우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박성훈은 의장석에 앉아 비통하고도 엄숙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주치의를 매수하여 만든 가짜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강지한이 더 이상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회사의 비상경영 승계 원칙에 따라 강지한 회장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제가 신임 회장직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가 뇌물로 포섭해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였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가 걸어 들어왔다. 강지한,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윤채영이 서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성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어디 가시려고요? 삼촌. 강지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
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박성훈의 앞에 섰다.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거긴 내 자리입니다. 그 순간 채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사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고발인으로서 냉철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비밀 장부의 사본을 이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서류를 읽는 동안 강지아는 박성훈의 범죄를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당신은 수년간 회사에 자금을 횡령했고 인천항을 통해 밀수를 저질렀으며 이 자리에 있는 이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 이 모든 것이. 이 장부 안에 기록되어 있더군.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뇌물을 받은 이사들은 사색이 되었고 사실을 몰랐던 이사들은 분노했다. 박성훈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조작한 거라고 여봐라. 경비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지아는 경찰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올라와. 잠시 후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오직 강지안에게만 충성하는 그의 직속 비밀 경호팀. 고스트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발버둥치는 박성훈을 제압했다. 나의 삼촌을 아주 조용한 곳으로 모셔가. 강지안이 차갑게 명령했다. 검찰에 넘기기 전에 조카로서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할 테니까 그것은 법의 심판 이전에. 개인적인 복수가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선고였다. 강지아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인 의장석에 앉았다. 그는 쓰러진 왕국을 되찾은 왕이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 닿았다. 윤채영,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왕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를 구원한 단 한 명의 퀸이 서 있었다. 강지안의 귀환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 폭풍은 선우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어 박성훈이 수년간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버렸다. 박성훈은 강지안의 개인 별장에 감금된 채 검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해야만 했다. 그와 결탁했던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과 정화 작업을 거쳤다. 세상은 기적적으로 깨어난 황태자의 귀환에 열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곁을 헌신적으로 지킨 아내. 윤채영의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구원한 현대판 공주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동화 속 주인공인 채영의 현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의 스파이 임무도 끝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그의 비밀스러운 파트너가 될 필요가 없었다. 저택을 감돌던 위험한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아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그룹을 재정비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주주들과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고 채영은 더 이상 그의 간병인이 아니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무한한 부와 자유를 주었다. 그녀의 가족을 짓누르던 모든 빚은 깨끗하게 청산되었고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아 작은 화랑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미술학교로 유학을 가도 좋고
자신만의 갤러리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진 빚을 물질적인 것으로나마 갚으려 했다. 하지만 채영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에 머물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진짜 안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이곳에 묶어두었던 계약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가 떠나도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째서인지 떠날 수가 없었다. 강지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존경했다. 그리고 위험한 밤들을 함께 보내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명령과 지시에만 익숙했던 그는 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녀의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채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 불확실한 관계를 끝내야만 한다고. 그녀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강지한을 찾아갔다. 그의 책상은 더 이상 환자용 침대가 있던 자리가 아닌 방의 중앙에 위험 있게 놓여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채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제 가족은 안전해졌고 당신은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말은 예고된 폭탄과도 같았다. 강지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원하는 게 뭐요?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돈이요 아니면 당신 이름으로 된 갤러리 뭐든 말만 하시오.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에 비하면 그 어떤 보상도 부족하겠지만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채영이 그의 말을 막았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윤채영으로서의 인생을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던 순간 그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그 오만하고 강력했던 남자가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당신이 없는 이 집은 그냥 텅 빈 건물일 뿐이오. 아무 의미도 없어. 그것은 시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왔던 한 남자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솔직한 진심이었다. 채영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었을 나약한 모습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스파이였죠.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면 되잖소.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요. 계약도. 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 강지한과 여자 윤채영으로.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함부로 손을 뻗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기회를.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폐허가 된 왕국 위에 선 왕과 그를 구원한 여왕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왕국을 함께 건설해 나갈 것인가? 선택은 이제 윤채영의 몫이었다.
윤채영은 강지한의 애원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그날 저택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윤채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 강지한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첫 번째 진심이자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미술 복원가로서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 예술의 도시 피렌체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공방에 들어가 낡고 훼손된 그림들을 복원하는 일에 몰두했다. 캔버스 위 먼지를 닦아내고 사라진 색채를 되살리는 과정은 마치 상처 입었던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다. 강지한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에만 미쳐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 그녀가 없는 빈자리를 그녀의 흔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미술관을 찾아다녔고 그녀가 좋아했던 화가들의 책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와 소통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대신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그의 편지에는 돌아와 달라는 말은 없었다. 대신 오늘 본 그림에 대한 감상, 새로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담담한 고백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서툰 글씨체에서 채영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채영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몸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따뜻한 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며 자신에게도 봄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채영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요? 두 사람의 진짜 첫 데이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국립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전시된 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에게 그림 복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존중만이 존재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만남을 이어갔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이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한은 그녀를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저택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저택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둡고 위압적이던 정원은 그녀가 좋아하던 수천 송이의 장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이 떠난 뒤 이 집은 텅 빈 감옥 같았소. 그가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온다면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고 싶었소.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가 아닌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15번째 우리의 만남은 거짓과 거래로 시작되었소.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잔인한 계약을 강요했지. 하지만 오늘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소. 당신이 없는 인생은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계약도 거래도 아닌 오직 내 심장으로 당신의 심장에게 묻는 거요. 윤채영 씨,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채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장미가 만발한 바로 그 정원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수많은 하객들 대신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소박한 드레스를 입은 채영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손을 잡은 강지한의 얼굴 역시 더 이상 얼음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한 남자의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잔인한 운명은 마침내 진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만났지만 결국 서로의 빛이 되어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영원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